전 귀인이 아닙니다. 난 아저씨 직업 선택이 신의 한 수였다고 봐. 저희의 48번째 귀인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을 섬긴 놈이다. 정의로운 망자라면서. 주광장님, 업경을 한번 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지옥기가 왜 나와? 시간까지 빨라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차사들은 잘 들어라. 원기가 소멸되지 않는 한 김자홍의 재판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저승법을 어기는 겁니까? 넌 내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고. 차사는 이승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 살려주시죠! 당신들은 해줄 수 있잖아요! 안돼! 안돼!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다. 고개 드세요, 김자홍 씨.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아 정말 지금 영상 봤지만 또 이 신과 함께가 영화인 법이 쓰다를 위한 또 영화예요.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7번의 재판을 받는다. 그런 설정인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그 저승법이 과연 이승에서도 우리한테도 똑같이 그런 죄를 물을까. 저승법하고 좀 이렇게 비슷하게 대칭이 되는 이승의 법, 우리 현실의 법이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왜 영화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막 불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 커다란 기둥이 맷돌처럼 들면 거기 막 다 깔려 죽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현실은 어떤가 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죠. 현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거기에 나왔던 것처럼 저승법 똑같이 이승법이 그대로 있지는 않고 보통 굳이 맞춰보려고 하면 저승법 같은 경우는 법보다는 도덕적인 걸 굉장히 강조해서 행위보다는 심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7가지 먼저 소개해드리죠. 살인, 나태, 거짓말, 불의, 배신, 폭력, 그리고 천륜의 지옥. 이렇게 7가지의 지옥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살 때 잘못한 걸 죽어서 묻는다.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이거부터 좀 말이 되나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살 때는 죄가 안 됐는데 죽고 나니까 죄가 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살 때는 별로 죄가 안 돼가지고 자유롭게 행동을 했는데 죽고 나니까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하면 신뢰 원칙에 반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말하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데 법의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처벌법규에서는 지금 상태에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올해에는 문제가 안 돼, 내년부터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법이 제정, 시행되고 난 이후의 행동을 규제를 해야지 시행되기 전 거를 규제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다가 내년에부터 처벌하는데 과거 걸 처벌한다. 그러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법 질서가 혼란이 오고 신뢰 원칙, 법적 안정성이 해치기 때문에 이승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저승에서 문제 삼아 처벌해야 되지 이승에서는 정말 합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게 아니라 도덕적이었던 건데 저승에 와서 갑자기 처벌한다고 하면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되게 진지하신데요.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저승을 안 가봤지만 여러 가지 설화라든가 이런 영화를 통해서 저승에선 이거를 죄로 물을지 몰라 하고 힌트를 주는 게 아닐까.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변호사께서도 좀 세게 시작하시지만 이 영화 신과 함께 죄와벌도 세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옥이 살인의 지옥이에요. 살인죄를 묻고 있어요. 뭐 하는 짓이냐!
당시 피해자는 구조됐더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는 피고가 골든타임을 놓쳐 발생한 간접살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동료 소방관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여러 타인들의 삶을 구해낸 피고의 판단과 행동은 역설적이지만 죽음을 통해 삶을 증명해냄과 동시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모두를 일촉시킨다. 이에 본 법정은 귀인 김자홍에게 기소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그의 의로움을 취하는 바이다. 살인죄.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살인죄는 말 그대로 사람을 살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범죄이기도 하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살인죄. 그리고 살인죄 같은 경우 보통 살인죄가 있고 자기 존속을 살해했을 때 하는 존속 살해죄, 자살을 유도한다 해서 자살 관여죄, 자살 교사 방조죄 같은 경우도 있고 속여가지고 사망하게끔 하는 위계 이력에 의한 살인죄, 촉탁 승낙을 받아서 하는 살인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인죄의 종류에는. 그래서 살인죄는 가장 오래된 범죄이면서 가장 전형적인 범죄고 이승법과 저승법이 거의 일치하는 범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승법에서 이 영화에서 보면 아니 사실 직접 이렇게 죽인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차태현, 우리 김자홍한테 의로운 귀인한테 묻는다는 거죠. 아니 내가 잘못한 걸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닌데 나하고 좀 이렇게 연루가 돼서 죽었어. 이거를 저승법이 묻는다. 이거 이승법에서도 이렇게 묻나요? 이 살인죄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가 성립되려고 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그 고의가 있어야지만 이 살인죄가 성립되는데 어떤 행동으로, 과실적인 행동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하고 결과에 인과관계가 있어야지만이 그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지. 또 그것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냥 조건만 있다고 해서 바로 처벌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 자동차를 판 사람이 사고 났으니까 이 사람도 살인죄로 처벌하겠다. 이거 안 되잖아요. 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직접 운전한 사람만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묻는 거지. 그냥 그 원인만 제공했다고 해서 다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야, 결국은 이승보다 저승이 무섭네요. 그죠? 예. 역시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나은 것 같고 저승이 좀 빨리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지옥, 나퇴죄. 돈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을 섬긴 놈이다. 정의로운 망자라면서. 조광장님, 업경을 한번 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아니 좀 게으르면 안 되지만 게으를 수도 있죠.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과 심리적 상태에 따라. 이승법에서는 나태죄 안 묻죠? 게으른 것 자체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게으른 것과 연관돼서 찾아보자 하면 이제 직무유기죄 같은 경우 있는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되는 게 직무유기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태하게 행동해서 처벌되는 범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도박죄. 그냥 일을 안 하고 나태하게 노니까 처벌되는 범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직업적으로 도박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굳이 역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도박죄보다 그 어떤 직무를 유기하는 거. 예. 그렇죠.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거. 근데 그게 남한테 큰 피해를 줬을 때 법이, 이승의 법이, 이 현실의 법이 처벌한다. 이 부분은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저승법에서 처벌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거의 다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 거지만은 민사적인 것까지 언급한다고 하면은 나태가 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태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왠지 공무원한테 너 일 열심히 해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3차사 하정우, 주지훈, 김양기가 맞이하게 된 또 이 19년 만에 만난 의인. 이 의인이 세 번째 통과하게 되는 관문은 거짓말 지옥이에요. 우리 막내에겐 재능이 있어요. 얘가 이번 지역의 아저씨 기소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는 거야. 스캔하고 있는 거라고. 뭘 어떻게 변호할지. 이게 재주 같아 보이지만 업보지 업보. 얼마나 힘들겠어 보니. 진술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침묵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는
피고에 쓰지 않는 혓바닥을 먼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거짓말 했어? 거짓말 한 거 아니야? 이제 죄를 묻게 되는데 거짓말 나쁘지만 현실법에서 거짓말했다고 처벌하진 않죠. 거짓말 때문에 처벌되는 경우는 있지만 거짓말 자체로 처벌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짓말 때문에는 뭔가요? 거짓말 때문에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서 명예훼손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명예훼손하면은 그 허위사실을 유포해야지만이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실한 사실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짓말은 허위사실이잖아요. 허위사실 유포해서 뭐 명예훼손하는 거, 허위사실 유포해서 신용훼손하는 거, 또는 허위사실 유포해서 업무를 방해한다든지 또 허위사실로 속여가지고 뭐 사람을 살인하게 촉탁 승낙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라든지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 같은 경우가 무고죄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그 신고해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해가지고 처벌받게 하는 범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무고죄는 굉장히 많이 그 통용되는 범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보면은 속여서 돈을 빼앗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사기죄입니다.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재산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가 취하게 하면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자체로는 모든 거짓말이 처벌되지 않지만 거짓말에서 비롯된 어떤 연관된 행위로서 처벌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네. 뭐 거짓말 그 동화 속에서나 거짓말하면 피노키오 코가 자라지 뭐 처벌되겠어 생각했는데 정말 무슨 명예훼손, 신용훼손, 촉탁살인, 사기 정말 후덜덜이네요.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사회도 직장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좀 맑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좀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선의의 거짓말은 처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근데 이제 거짓말해가지고 형사처벌되는 것보다 큰 게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늑대소년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신뢰를 잃게 되죠. 그러면 이제 처벌되는 것보다 훨씬 인간관계에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훨씬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네 번째 우리 마의 사, 죽음의 사. 네 번째 지옥은 바로 불의의 지옥이에요. 물론 사람이 정의도 와야죠. 불의를 보면 참으면 안 돼요. 참지 말아야죠. 근데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저도 예전에는 저도 대학생 때 불의 보면 참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요, 길 가다가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좀 남자 친구들이 담배 피고 있어도 제가 말 한마디 못하고 사실 지나가요. 일이 커질까 봐. 현실적으로 이러면 저 처벌 될까요, 저승 가면?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끼어들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또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는다든지 훈계한다든지 또 밀친다든지 하면 이게 폭행이라든지 뭐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된다든지 해서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이제 안 끼어드는 게 낫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안일하게 살아가게 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그래 끼어든다고 해서 뭐 나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는데 내가 굳이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귀찮아지는 부분이 많아서 정의를 행하라고 고난하는 사회가 아니라 불의를 참아라라고 고난하는 사회가 돼가는 거죠, 지금 사회가.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지 딴 나라도 그런지 궁금한데 제가 뭐 그런 것 이제 풍월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마리안법. 그게 이제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착한 사마리안법. 예,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뭐 강도당한 사람이 있는데 뭐 제사장이나 누가 지나가면서 또 아무도 안 구했는데 사마리안이 구해줘가지고 해서 착한 사마리안. 그래서 자기한테 굉장히 부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위급한 상황인데도 안 구하고 가면 이런 걸 처벌하는 법률을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착한 사마리안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행하지 않으면 옳은 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법률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착한 사마리안법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들은 걸 어디서 들은 걸 보면 이런 조항이 있는 나라가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엔 다 있지 않는데 어떤 특정한 국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프랑스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착한 사마리안법이 입법된 국가가 몇몇 국가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국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부분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국가보안법에 불고지죄가 있거든요. 반국가 활동한 거에 대해서 신고 안 하면 처벌하는 범죄가 있긴 한데 이게 반국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 신고를 안 한 것이 불이냐 뭐 정의냐 그 부분은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범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법의 틀은 기본적으로 남의 일에 끼어들면 좀 자기가 손해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씁쓸한 것 같긴 하지만 또 가만 생각해 보면 그 국민의 기본권이랄까 개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누구나 의로운 게 쉬운 건 아니니까 법 같은 경우는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그래서 도덕적인 부분을 다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의로운 일을 행하라는 것은 도덕적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의를 행하라, 불의를 보고 참지 말고 정의를 행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이지 법적인 의무까지 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이 또 너무 커지면 우리의 생활이 제한이 될 거예요. 네. 신문지상에도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이 뭘 했는데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뭐 고소 고발 또는 또 폭로를 했는데 안 좋은 사실을 폭로를 했는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야지만이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하고 난 다음에 대가를 굉장히 많이 치르는데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안타깝네요. 예. 만약에 이 착한 사마리안법이 있다면 불의의 지옥처럼 똑같이 너가 왜 그거를 사마리안이 되지 않았어? 구하지 않았어? 왜 불의를 보고 참았어? 하고 처벌을 받겠지만 현실은 좀 많이 다르군요. 네. 5번째 지옥, 이 신과 함께 죄아벌에서 5번째 지옥은 배신의 지옥이에요. 우리가 흔히 배신하면 저는 친구부터 떠올라요. 네가 나를 내 믿음을 저버렸어, 나를 속였어. 이거는 분명히 근데 현실법에서도 처벌할 것 같아요. 네, 처벌하는 것도 이제 배신한다에 다 처벌되는 건 아니고 약간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배신하면 처벌되는데. 그 특정한 부분이 이제 일반인들 상대로 하면은 배임죄 또는 횡령죄 같은 게 있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뇌물죄, 공무원 범죄 같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놨는데, 믿고 일을 시켰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막 믿고 맡겼는데 그 부분을 배신해서 재산적 이익을 취한다 또는 재물을 쓴다 하면 배임죄, 횡령죄가 되는 거고 뇌물죄 같은 경우도 공무원 같은 경우 믿고 맡겼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험 봐서 뽑고 나라 국간의 열쇠를 맡긴 거죠. 정직하게, 바르게, 투명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뇌물을 받아 먹는다. 국내 신뢰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같은 거 배신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역시 친구만 생각했는데 그러네요. 이 회사에 또 이 공직사회 이렇게 배신해가지고 뭐 횡령하거나 뇌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 국고가 혹은 그 회사의 재산이 엉뚱한 데로 술술 나가니까 이거 회사나 나라나 망조가 들죠. 그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배신 행위 같은 경우는 계약상에서도 배신을 한다는 말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 공직사회란 말을 딱 듣는데 저는 갑자기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배임 횡령 그거 한 거 맞죠?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뇌물 뭐 아직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잘못을 하면 대략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그렇게 정확하게 딱 그것만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없고 다른 자료를 다 봐야 되는데 이제 액수가 커지면 더 크게 처벌되는 게 있습니다. 배임 횡령 같은 경우는 5억 이하 같은 경우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데 5억 이상이 되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뭐 예를 들면 이득액이 50억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 뇌물이니까 뇌물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받은 액수, 수뢰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그리고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중 처벌,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자, 좀 샛길로 빠졌는데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이 지금 우리가 6번째 지옥을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폭력의 지옥이거든요. 동현아, 일명 원동현.
지나간 일에 새로운 눈물을 낭비하지 말자. 그러니까 너도 질질 짜고 그러지 마. 근데 여기서 우리 차태현 씨가 연기한 이 자옹이가 김동욱 씨가 연기한 남동생 수홍을 때립니다. 때리는데 그것도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거를 좀 들키니까 막 때리거든요. 적반하장인 거죠. 그 적반하장이죠. 예. 게다가 동생이야, 어린 동생이야. 이거 처벌돼야죠. 당연히 처벌됩니다. 폭행 또는 뭐 상처를 입은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보통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면 존속 폭행, 존속 상해죄로 처벌이 됩니다. 근데 자기보다 어린 사람, 직계 비속을 때린다든지 뭐 상해를 가한다든지 하면 그냥 일반 폭행죄,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동생을 때렸으니까 더 중하게 처벌되지 않냐, 또는 자기 자식을 때렸으니까 직계 비속이라든지 친인척 관계를 때렸으니까 더 그 법정형이 더 세지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없습니다. 똑같은 상해죄, 똑같은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단지 존속을 폭행했을 때, 상해했을 때만 가중돼서 존속 폭행, 존속 상해로 처벌됩니다. 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떤 아니 물론 남한테 맞아도 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지만 내가 믿었던 형인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형이 어린 동생을 때렸는데 그거는 직계 비속이어서 남 때린 거하고 똑같이 폭행죄고 그렇다 처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직계 존속일 때만 가중 처벌된다. 좀 왜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가부장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효를 강조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이제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때리면 폐륜적이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그 법에 반영이 된 부분이죠. 근데 직계 비속이라든지 자기 친인척을 때린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처벌이 되고 그간의 행위, 동기, 뭐 여러 가지 수단 그런 걸 보고 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낮게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요, 그러면은 직계 비속을 때린 거는 가중 처벌은 안 되지만 물론 사람은 꼬투로도 때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는데 남이 아니야. 가족이야. 이거는 더 가중 처벌되는 거 맞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바로 이 신과 함께 죄와벌의 마지막 지옥이 살인의 죄를 묻잖아요. 김자옹이 이 가족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가중 처벌되는 거 맞죠? 그것 같은 경우도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나와 있는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성폭행 같은 경우는 친인척 관계라든지 하면 좀 더 중하게 처벌된다든지 뭐 다른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되고 하는 부분에 법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있는 건 직계 존속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 때린 이유도 있을 거고 인적 관계도 있을 거고 형이 동생을 때린 게 뭐 가르치려고 때리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보고 형량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처벌 수위가 낮다, 처벌 수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폭행은 그렇지만 살인의 경우에는 가족이 가족을 살인하면 더 가중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와. 단지 이제 직계 존속, 자기 또는 자기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폭행처럼 직계 존속일 때. 예. 네, 그렇구나. 자기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 아버지라 하더라도 계부는 포함 안 됩니다. 어머니라 하더라도 계모는 포함이 안 됩니다. 물론 계부, 계모가 입양을 했다라 하면은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직계 존속이 되는데 그냥 계부, 계모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되고 배우자 하면은 현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지 사실상 배우자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생존한 배우자여야 됩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곧 장인어른 장모님인데 배우자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 장인어른 장모님을 이렇게 했다, 뭐 살인을 했다라고 하면 직계 존속 살해죄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살인죄로. 아, 이혼을 안 했어도 예, 사망하면 직계 존속이 아니군요. 직계 존속이 아닌 여기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또는 배우자 할 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
현존, 생존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라든지 사망한 배우자는 여기에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곧 처벌 범위를 굉장히 좁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높게 처벌되는 부분의 범위를 좁혀주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값이 다 뭐 같으니까 사실 뭐 누구를 죽였다는 거를 구별을 하는 게 사실 무의미할 것 같기는 한데 그 직계 존속에 대해서 어떤 그 존중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직계 비속에 대해서는 약간 차별하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한 뒷맛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직계 존속에 대한 뭐 폭행죄라든지 상해죄라든지 살해죄라든지 살인죄 같은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아니다 합헌이다라는 내용이 있는 게 위헌이다는 의견은 이런 직계 비속이라는 신분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중하게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직계 비속의 필요성보다 직계 존속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너무 위헌적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또 합헌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가부장적인 폐단이 아니라 봉건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당연히 존중하는 효사상 그걸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합헌이다라는 내용의 합헌 이연설이 대립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존속살해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존속살해죄가 폐지되는 외국의 입법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후루룩 7개가 지나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범주만 제공하는구나. 그게 내가 어머 나쁜 사람으로부터 나를 못 구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나의 생활을 많이 침범하지 않으려는 법의 배려랄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좀 오히려 오늘 들었어요. 저는 이제 신과 함께 죄와벌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7가지 제목에 대해서 많이 더 생각할 것 같은데 법의 일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전문가 시각으로 보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저승법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보다는 도덕적인 거. 그러니까 보통 법은 행위를 처벌하고 마음은 처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승법 같은 경우는 마음 부분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또 행위만 그런 게 아니라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심지어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동기 같은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저승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행위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도덕적인 걸 벗어나면은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7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법률로 연관을 시키려고 하면 다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다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저승법 지금 여기에 상상해서 만든 법이겠죠. 근데 저승법 같은 경우는 도덕적 의무를 좀 더 강조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저승법을 이승에서부터 지키고 살려고 하면 또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면 되는 건데 말 그대로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살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또 이제 순간에 화도 날 때가 있고 또 자기가 바르게 살려고 하더라도 옆에 자극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또 그 휩쓸릴 때도 있고 또 같이 한꺼번에 어울리다 보면 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너무나 이제 기계처럼 시계 추와 같이 다 똑같이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일응의 기준은 되고 또 이런 게 그 저승이라는 게 이제 미지의 세계잖아요. 어느 누구도 안 가본 거에서 거기에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또는 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라도 현재 이승에서라도 똑바로 살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이 지침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가지 이제 그 지옥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뭐 저승 재판, 이 저승의 법정이 현실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 법의 전문가로서 맨눈으로 볼 때 야, 아무리 저승법이어도 저 법률 용어는 좀 틀리더라 하는 거 찾은 게 있으시다면요. 그게 이제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저승법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하고 똑같잖아요. 어떤 죄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해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라는 말을 쓰지 피고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계속 피고 누구, 피고 뭐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피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범죄가 인정된다 싶으면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요. 법원에다가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기소를 하면은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지만이 피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피고는 그냥 길 지나가다가 돈 달라는 소송만 당해도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 말고 민사나 가정법원, 가정사건이라든지 행정사건에서는 소를 제기당한 사람은 피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긴 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요. 그럼 영화의 오달수, 임원희, 검사가 2명이나 있으니까 피고가 아니라 이미 재판이 열렸으니까 법정이 섰으니까 피고인 김장홍은 이랬어야 되는구나. 형사재판이면. 네, 그랬어야 되는데 피고 했다는. 아주 예리하신데요. 계속 그 말이 나옵니다. 예리하시네. 되게 거슬리셨구나. 아닙니다. 영화를 만드시는 모든 분들 좀 우리 이 변호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